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면이 안 보일까? 예.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공기 중에 습도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절대 습도, 상대 습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는 식물이 느끼는 그런 습도가 아니라요. 실제적으로는 그냥 공기 중의 습도가 이렇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절대 그러니까 VPD 값, 이 VPD 값이 실제로 식물이 얼만큼 습한지 건조한지를 느낀 정도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과 공기의 수증기압 차이라는 건데요.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전년도 9월에 심었어요. 9월도 심어서 이제 겨울을 나고 4월 달에 3월 달, 4월 달에 들어섰죠. 그러면은 보통 전년도 8월 달 정도 심어서 9월 초에 심어서 넘어간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4월 달, 3월, 4월 들어가면은 위에다가 그 광량제어라고 해서요. 보통 연동호실 같은 경우는 700W가 넘어가면 커튼도 설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광량을 조절합니다. 왜냐면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반면에 보통 12월 달, 1월 달 심은 같은 경우는 4월 달 가도 식물체가 광이 세도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VPD 값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아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앞으로 핸드폰에 보면 앱에요. VPD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걸 다운 받으셔갖고요. 공기 중 온도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면적 그러니까 체온 재는 거 그걸로 EPA 온도를 측정을 하고 공기 중 습도를 집어넣게 되면은요. VPD 값이라는 게 나와요. VPD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0.3에서 1.5 정도를 갖다가 괜찮다고 하고요. 2가 넘으면은 사막기후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0.3에서 1.5 정도에서는 괜찮고 이게 넘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보십시오. 전년도 8월에 심어서 지금 4월까지 갔으면 길이가 11m 정도예요. 토마토 길이가. 반면에 12월, 1월 달에 심어서 4월이라고 하면 길이가 뭐 2m, 2.5m 이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뿌리로부터 저기 생장전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길이가 아무래도 전년도 8월에 심었던 것들이 더 힘들겠죠. 올라가려면. 그러면은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전년도 8월 달에 심었으니까요.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한 것들을 이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광합성을 양분을 가는 건 두 가지로 가요. 첫 번째가 거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쪽에 많이 가고요. 거리가 먼 쪽에 조금밖에 안 가요. 그러면 잎에서부터 과일 뿌리까지 거리가 제일 멀기 때문에 광합성 양분이 조금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밖에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금밖에 못 가니까 당연히 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뿌리가 계속 한번 자라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뿌리는 죽고 새로운 뿌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발달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뿌리 발달이 잘 안 돼요. 새로운 뿌리 발달이 안 된 상황에서 잎까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식물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물을 충분히 빨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이 세요. 막 1000W 들어오고 700W 들어오면은 내가 물을 많이 빨아먹어서 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내가 증산을 많이 해서 그리고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광합성도 많이 하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은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충분히 증산할 수 있는 물을 못 빨아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식물체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식물체 체온이 올라가고 식물이 왜 식물체의 체온을 올리냐면요. 되게 똑똑한 놈들이에요, 이것들이요. 토마토나 모든 식물이 똑똑한 이유가 식물체 체온을 올려갖고요. 공기 온도가 30도인데 식물체 체온을 32, 3도까지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공기로 인해서 자기의 체온을 떨어뜨려요. 그럼 증산량이 줄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기공을 작게 열고요. 기공을 작게 열었으니까 당연히 광합성을 조금밖에 못하죠. 그다음 온도가 32, 3도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키가 너무 빨리 커요. 키가 너무 빨리 크니까 어떻게 돼요? 도장해버리죠. 광합성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체온이 올라가니까 너무 빨리 키가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보고 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VPD 값을 측정을 해갖고 보통 VPD 계산기 우리가 앱을 깔아서 VPD 계산기를 쳐서 공기 중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식물체의 온도를 집어넣게 되면은 VPD 계산기가 나올 거고요. 그거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온도계, 비접촉 온도계 갖고요. 식물체 잎을 측정한 다음에요. 공기 온도를 측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온도계가 이파리 근처 온도계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잎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공기 온도와 잎의 온도를 비교했는데, 공기의 온도가 잎의 온도보다 2, 3도 정도 높다. 그러면은,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VPT 값이 한 1.23 정도 되겠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기 온도와 잎의 온도가 거의 같거나 거꾸로 역전돼 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VPT 값이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스크린을 쳐야지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여본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 공기의 온도도 측정을 해야 되지만 잎의 온도를 반드시 측정해야지만 내가 커튼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 온도가 33도인데 공기 온도가 30도인데 체온이 33도예요. 그러면은 안마기라도 쳐야 돼요. 왜냐면은 차라리 햇빛이 덜 들어오는 게 햇빛이 덜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는 것보다 광합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제가 이제 4월달, 5월달에 차광만 좀 치고 좀 햇빛 좀 덜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야, 식물은 햇빛으로 크는데 햇빛을 가리라고 하면 식물체가 어떻게 크겠냐 이렇게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식물의 체온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광합성 효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차광을 해서 그나마라도 광합성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보통 차광망보다는 요새는 뭐 차열 시트라는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본 제품도 있지만 국산 제품도 많이 나왔어요. 차열 시트 같은 거 설치하셔갖고 식물체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중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기의 온도를 보지 말고, 공기 온도도 물론 봐야 되지만 공기 온도보다는 식물체 체온을 계속해서 측정을 하셔갖고 식물체가 실제로 반응하는 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현재는 공기보다는 식물체 온실의 환경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식물체가 느끼는 온도라든가 식물체가 느끼는 습도를 더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재실 때 여기 보실 거예요. 공기 온도하고 여본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 온도가 순간적으로 식물체 온도보다 약간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가다,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왜냐면요, 식물이요, 회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증산량이 적어서 순간적으로 올라갔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역전됐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위아래 뭐라고 하죠? 공기와 식물체 온도가 역전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가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역전되는 건 문제가 없고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습도 겨울철 온실내 환경 관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첫 번째가 15에서 20g 정도 증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산을 해서 하기 위해서 온실의 습도를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결로를 이용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환기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결로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지 같은 경우는 증산이 못 일어나게 막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엽을 겨울철에 많이 제거해줘야 돼요. 잎의 개수를 많이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보통 놀라실 거예요. 칩고가 6m 이상인 유리온실들 있잖아요. 한겨울에 12월달, 1월달에 잎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보통 10개에서 11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칩고가 5, 6m 정도 되는 비유온실들이 있죠. 잎의 개수가 9개에서 10개가 넘어가지 않아요. 칩고가 4m인 유리온실 같은 경우도 칩고가 보통 이파리가 8장, 9장밖에 안 들어가요. 저희 세도 지역, 이 부여 지역 같은 경우 온실 같은 경우 농사 잘 짓는 분들은 겨울철에 잎의 개수가 5장, 6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많이 가져가 봐야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하엽을 제거해야지만 쓸데없는 잎의 증산을 줄여줘 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결로 위험도 떨어지고요. 결로 위험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에너지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직조 스크린은 완전히 닫아도 되지만 보온 낙엽 커튼의 경우는 1에서 2%,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럽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말고 손을 넣어서 이만큼 열어놓으라고요. 보온 낙엽 커튼 다 닫지 말고.
그 다음에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옆에 내려놓잖아요. 내릴 때 완전히 내리지 말고 보온다격 커튼을 한 3cm, 5cm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왜냐? 습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습이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이파리 그 비닐에 붙어갖고 결로를 통해서 결로를 만들어서 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해줘야 되지만 식물체가 다시 증산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보온다격 커튼은 주먹만큼 열어놓고 천창을 만약에 우리 연동하우스 같은 주먹만큼 열어놓고 저기 보온다격 그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측면을 한 3에서 5cm 정도를 항상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로에서 습도를 반드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곰팡이병이 보시게 되면 전문이병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보세요. 이 측면을 보십시오. 측면 어떻습니까? 문이 열려있죠. 어떻게 열렸습니까? 커튼이 열려있잖아요. 커튼이요. 이게 12월 말 1월달 모습이에요. 아침의 모습. 10시, 11시의 모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연동호실 같은 경우에 측면에 커튼을 열고 여는 것이 과연 광이 들어오는 그만큼 광이 들어오는 게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온실 내부의 온도를 똑같이 온도 편차를 적게 줘서 결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유리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자료예요. 보면 측면을 열어놨죠. 그럼 여기 뜨거운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따뜻하긴 하지만 옆에서 측면에서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 차갑겠죠. 그럼 뭐가 생길까요? 이쪽에 결로가 생기겠죠. 또 하나 보세요. 바닥이 어떤가요? 바닥 멀칭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바닥 멀칭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닥에서 위로 습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1월달의 모습인데 이파리가 너무 많아요. 보통 11월, 12월, 1월달 모습은 2월달까지 모습은 과일이 노출돼야 돼요. 전부 다. 과일이 가려지면 안 돼요. 과일이 노출돼서 바깥에서 깨닫 보면은요, 과일이 아니라 다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일을 안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보세요. 세 가지를 잘못했죠. 첫 번째가 아침에 측면을 너무 일찍 열었고, 두 번째 바닥에 멀칭을 안 했고, 세 번째 저겹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 저겹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저겹 안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곰팡이병이 대발생한 거죠.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지역에 이제 어떤 귀농하신 분인데요. 업자가 잘 모르고 지은 온실이에요. 보세요. 측면에 여기 보온다격 커튼이 있는데 이쪽은 안 돼 있죠. 통로는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통로 쪽에 뭐가 있냐, 일중으로 돼 있죠. 왜 이 사람이 일중을 했냐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보온다격 위에 있고 보온다격을 이 아래쪽으로 막기 때문에 이쪽이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한 거죠.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은 이걸 열어야 되잖아요. 이쪽을 커튼을 열었을 거고 이 커튼을 열어버리면은 여기 있던 찬 기온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병이 대발생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한 결과가 뭐냐면은 귀찮더라도 위에를 이렇게 막으라고 했어요. 비닐로. 여기도 막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온도가 비슷해지는 거죠. 여기가 차갑고 뜨거우면은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병이 생기는데 여기도 따뜻하고 여기도 따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결로가 생기지 않겠죠. 결로가 생기지 않으니까 곰팡이병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결로라는 거예요. 결로만 생기지 않으면 곰팡이병 올 수가 없어요.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병과 생리장의 원인은 결로다. 그리고 뿌리가 썩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일액이다. 일액이 나오면 뿌리 썩어버리거든요. 아무튼 또 이 집은 참 재밌는 건데 보세요. 이 집은 바닥 멀칭을 원래 방수포로 바닥 멀칭 했던 집이에요. 방수 멀칭을 했어요. 근데 방수포도 오래 쓰면은 방수 기능이 떨어지면 습이 올라오잖아요. 그래갖고 임시 방편으로 이 천창 비닐을 갈았던 것을 바닥에다 깔아버렸습니다. 밑에 덮어버렸어요. 밑에 습이 못 올라오게. 끊어버린 거죠. 못 올라오게요. 이분도 아시더라고요. 만약에 습이 올라오게 되면은 곰팡이병이 대발생할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겨울을 나는 작형에서 문을 닫는, 그러니까 밤에 문을 닫는 환경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식물체가 증산하는 양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잎의 개수도 줄여주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의 양도 줄여주고 측면에서 측면과 내부의 온도 편차도 줄여주고 해서 어떻게든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 곰팡이 발생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가을 재배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을 재배하신 분들. 가을 재배하시면 가을에 이제 토마토를 재배하고 10월달, 11월달까지 끌고 갔을 때, 그러니까 보통 7월 말 8월 초에 심어서 12월에 끝난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은요, 보통 12월에 끝나려면 10월 초에 적심을 하잖아요. 10월 초에 적심을 하는데, 10월 초에 적심을 할 때, 10월 중순에 적심을 할 때, 이파리를 확 훑고 적심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적심하고 이파리를 확 훑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과일도 늦게 익고요. 또 하나가 환절기 때 증산량이 늘어나면은 잎에 물이 묻고 과일에 물이 묻으면서 열과가 많이 돼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을철에 열과가 많잖아요. 가을 작기에 보면은 7, 8월에 심어서 10월까지, 12월까지 가는 거 보면은 10월, 11월에 열과가 많아요. 그 이유가 결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로가 생기면 열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공기 중에 물이 어떻게 하면 적게 올라갈까? 잎도 줄여주고 지하부에 그 지상에서 올라가는 습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줄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요거는 올해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갖고 제가 몇 개 보여드리는 건데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 농약 방제 처방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하나 알려보내주시면 제가 처방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제가 올해 6월달하고 8월달에 토마토를 심어야 돼갖고 나름대로 처방전을 만들었거든요. 보면은 일단 제가 볼 때 4월부터 9월까지 정식하는 분들은 측면에 반드시 이중으로 롤트랩 거치셔야 돼요. 이중으로.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 걸고 측면에 다 걸고 천창에도 걸어야 되고요.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단동하우스 열동이 있다. 열동이 있으면은 맨 바깥쪽에는 두 줄 걸고요. 가운데는 한 줄씩 걸어서 이걸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밖에 담배가루가 안으로 계속 유입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가 시간당 여기 보니까 100마리가 들어온다고 쳐요. 100마리가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100마리 들어오는데 이 트랩에서 한 80마리 잡아주고 20마리만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20마리 같은 경우는 방제가를 내가 약을 쳤을 때 한 90%로 쳐요. 그럼 2마리 살아남잖아요. 근데 100마리가 다 들어와 버리면은 90% 방제가일 때 10마리가 남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요. 그래서 롤트랩을 걸어두신, 롤트랩이 가격이 어떤 분은 비싸다 얘기하시는데, 사실 살충제 보통 하나 안 넣고 2개 섞잖아요. 2개 섞을 때 살충제 한 번 뿌릴 값으로 롤트랩 설치할 수가 있어요. 롤트랩 3, 4월에 설치하면은 12월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롤트랩은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게 올해 바이러스 피해가 워낙 심한데요. 작년에 심했죠. 올해도 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롤트랩은 반드시 설치하라 이거 말씀드려 제가 하나 올려놓은 거고, 좀 이건 제가 저희 지역 사례인데, 요게 일액이 나오잖아요. 제가 일액 땡겨서 본 건데, 이분 얘기로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분 얘기로는 자기는 정식하고 2달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줬대요. 10월 중하순에 심어서 12월 중하순의 모습인데요. 물을 한 번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도 일액이 생겨요. 그러면은 물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을 주면 안 되죠. 일액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하부가 습하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액이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물을 일찍 끊어야 되죠. 보통 우리는 토경재배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1월까지는 보통 12시까지, 수경재배 같은 경우 12시에서 1시 사이에 물을 끊으라고 합니다. 거의 다. 토경도 마찬가지예요. 토경은 겨울을 하실 때는 거의 물을 안 준다는 마음으로 해보셔야 돼요. 물을 안 주면은 진짜 잘못 줘서 안 주잖아요. 그럼 조금 덜 따요. 근데 한 번이라도 물을 많이 줘버리죠. 잘못 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도 못 따요. 제가 어떤 예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새도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열동 온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물을 좀 자주 주신 분이었고, 좀 제가 물을 이제 못 주게 했지만 그래도 주신 분이었어요. 근데 한 동이 농사가 더 잘 됐다네요. 농사가 잘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10동 중에 한 동이 농사가 잘 됐는데, 특별히 잘 됐는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밸브를 잠궈놨다는 거예요. 물 주는 밸브를. 보통 우리가 온실 라인에 점적호수 깔고 잠궈놓고 물 열어놓잖아요. 이분이 깜빡하고 물을 잠궈놨대요. 그 바람에 그쪽이 물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만. 그런만 해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 자랐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노온 위에다 온실을 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관 현상에서 예를 들어서 50cm, 1m만 물이 있거든요. 모세관 현상에서 식물체가 물을 빨아먹으면 위에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물이 찔끔찔끔 계속 올라옵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물체가 뿌리가 내릴 정도 한 번만 물을 주고 나서 끊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겨울철에는 뿌리가 다 썩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아는 후배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겨울철에는요 항상 그럽니다. 자나깨나 물 조심. 수경재배도 수경재배 하신 분 계시죠? 물만 많이 안 주시면은 물만 그러니까 조금 덜 주는 건 상관없어요. 덜 주는 거는 오히려 뿌리도 좋아지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좀 덜 딸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을 물 많이 주잖아요. 병나서 하나도 못 따요. 병나갖고 수경재배도 그렇고 토경재배는 더 그래요. 물을 한번 많이 주고 나면은 말릴 방법이 없어요. 겨울에 한번 보십시오. 물을 많이 못 주자. 한번 내가 물을 왕창 줬어.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사진인데 여기 보세요. 뿌리가 썩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습해 받아서 썩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아니래. 뽀송뽀송하대. 자기는 땅이 말라있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럴 리가 없어갖고요. 봤더니 여기 보세요. 뽀송뽀송하죠? 표면은. 보세요. 여기는 어때요? 질퍽거리죠? 딱 15cm만 파니까 제가 삽 갖고 파봤어요. 그때 질퍽거리는 거예요. 이 양반은 겉에 표면 한 5cm가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실 때 특히 토경 재배하실 때 지금은 상관없어요. 겨울 재배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달에는요. 땅을 한 손으로 잘 파지잖아요. 한 15cm 이만큼 집어넣어 갖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물을 주셔야 돼요. 이만큼 넣어서 흙이 뭉쳐지고 촉촉하고 그러면 물 주지 말고 뭉쳐지는데 이게 좀 물이 없는 거 같네 그럼 물 주시면 돼요. 근데 들어가는데 막 질퍽질퍽한데 물 주면은 뿌리 다 썩어버립니다. 그때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부지방이나 우리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겨울을 나는 작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겨울 작형에서는 최대한 지하 보습도를 갖다 건조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토마토는 혹시 그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토마토가요. 건조에 대한 강도가 얼마 정도가 강하냐면은 가지보다 건조에 강해요. 뿌리가. 파프리카보다 고추보다 강해요. 건조에는. 반면에 습해는 매우 약해요. 건조해도 뿌리는 살아남는데 건조에 잘 사는데 습할 경우에는 하나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토마토의 특성이 그래요. 건조에는 강하고 습해는 약하다. 근데 이게 토마토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체가 다 그렇습니다. 파프리카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요. 건조에는 강한데 습해는 약하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파리가 이렇게 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파리가 노릇노릇해지고 타고 그러면 병인 줄 알아요. 근데 대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병이 아니라 뿌리가 나갔을 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충분히 물을 못 빨아먹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증산량보다 물이 적을 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보세요. 뿌리가 썩었죠. 뿌리가 왜 썩었을까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 밑에 깔린 이게 작은 시트라 하거든요. 이 시트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걸 했더니 작은 시트를 평평하게 했을 때는 물이 잘 빠져요. 근데 약간 울퉁불퉁해 하니까 물이 고이는 게 보이죠. 물이 고이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물에 고인 데에 뿌리가 들어가 버리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제대로 못 빨아먹으니까 이제 식물이 시들겠죠. 그리고 식물의 부채가 뿌리가 썩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뿌리를 갖고 오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와요. 그러니까 시간 초창기에 진행이 되고 오면은 거의 다 시드름병이에요. 근데 그게 시드름병이 걸려서 썩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뿌리가 습해 받아서 썩고 나서 시드름병균이 붙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썩지 않았으면 시드름병이 붙을 일이 없죠. 시드름병균은 부생균이라고 해요. 부생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부생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죽은 조직에 잘 산다는 뜻이에요. 죽은 조직에 잘 산다는 얘기는 뭘까요? 죽은 조직에 붙어서 살아있는 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죽은 조직이 없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봄에 우리가 여기 아마 조금 있으면은 시들기 시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시드냐면은 갑자기 햇빛이 세지면 당연히 시들거든요. 뿌리가 약한 놈들부터 시들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시드는 게 요즘 관리 잘못해서 시드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12월 달, 1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물 관리 잘못해갖고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면은 1월 달, 12월, 1월, 2월 초까지는 광이 약하니까 시드는 줄 몰라요. 뿌리가 나간 줄 몰라요. 근데 2월 중순부터 해가 갑자기 강해지면은 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뿌리가 썩은 것들이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시드름병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12월에 습하게 관리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현재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항상 조심하실 게 토경이든 수경이든 간에 물을 적게 줬을 경우에는 조금 덜 따는데 물을 많이 줬을 때는 하나도 못 딴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실 환경을 제하는 기본 원칙에서 이제 그 광량을 중심으로 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광에너지가 광합성 에너지 기본, 그러니까 광이 있어야지만 광합성을 해갖고 우리가 과일도 키우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광을 중심으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러고요. 광량이 많으면은 보세요. 광이 많아요. 광이 많으면은 우리가 평균 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광이 1500조, 1600조 올 때는 보통 온실 내부의 평균 온도를 한 20도, 21도까지 유지시켜요. 근데 광이 없잖아요. 겨울철에. 어떤 때면은 6월, 12월 달, 1월 달 이런 때는요. 평균 온도를 갖다가 15도, 18도 정도로 내려놔요. 그래야 광합성을 못할 때는 온도를 낮춰서 천천히 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광합성을 많이 할 때는 온도를 높여서 빨리빨리 크게 만들고요. 그래서 광에 따라서 에너지가 평균 온도가 달라진다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광량에 따라서 온실 온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광량을 제어하는 게 맞아요.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광이 세면 온도가 막 올라가죠. 광이 약하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광량에 따라 식물 증산량이 달라진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식물체가 증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에너지 사용하는데 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열 에너지가 첫 번째가 복사 에너지로 오는 것. 그러니까 태양으로 오는 것들이 한 90%. 대류열, 그러니까 공기로 들어와서 오는 열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공기를 대표하는 에너지도 결국은 태양 에너지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많으면은 식물체 온도가 올라가고 식물체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증산이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광량에 따라 식물 온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광이 약할 때는 식물체 온도가 15도, 17도밖에 안 됐다가 광이 많아지는 시점에 가면서 6월달 이런 때 가보면은 28도, 30도 되거든요. 그래서 광량에 따라 식물 온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광량에 따라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가 달라져요. 뭐냐면은 광량이 많아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환기를 많이 시키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습도 떨어지고요. 광량이 떨어지면은 광량이 떨어지게 되면요. 절대 습도도 올라가고 상대 습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광량을 중심으로 제어하는 이유들이 모든 것이 광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릴게. 광합성을 최대로 하는데 균형을 맞춘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광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 뭐 그건 맞는 얘기는 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보통 12월,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10월, 11월, 12월, 1월달 같은 경우는 광을 많이 받을수록 과도 커지고 식물들이 좋아져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광이 많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온실의 온도가 급상승했어요. 2월달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온도가 12도였는데 한 10시에 온도가 25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시간당 3, 4도씩 쭉 올라간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잎에 물이 딱 맺히면서 기공을 닫아요. 그럼 광합성을 안 핥혀져. 그러니까 햇빛이 아무리 쎄도 광합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환기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그 결로를 없애줘야지만 광합성을 제대로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뭐 탄산 시비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케이요. 그 탄산 시비를 해서 효과를 보려면 어떤 조건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광합성을 너무 많이 해갖고 아침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pp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여기 사장님들 갖고 계신 온실들 해보면요. 400ppm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300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일단은 오전에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광합성을 안 하고, 두 번째,
광합성을 자라도록 유도하려고 환기를 시킨 분들은 외부에서 계속 환기를 속에서 이산화탄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ppm에서 왔다 갔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온실에서 딱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온실을 관리 잘하는 사람들 뭐냐? 딱 온실에 들어가. 첫 번째 가서 이 온실에서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6월달을 보십시오. 내가 6월달에 5월달, 6월달에 토마토를 심었어요. 5월달부터 9월 초까지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식물이 요만하죠. 광은 요것만큼밖에 필요 없어요. 근데 광은 엄청 세요. 근데 여기서의 광합성 제한 요인은 뭐예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얘가 식물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 기공을 닫은 게 광합성 제한 요인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차광을 해갖고 기공을 열게 만들어줘야 되죠. 기공을 열어버리면은 광이 적어도 광합성을 하니까요. 반면에 10월, 11월, 12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광 때문에 기공이 막힐 정도로 광이 세질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햇빛을 최대한 받게 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또 지금 이제 생육의 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뭐 어떤 거 설명드리냐면 보세요. 이 나무 모양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꽃을 보세요. 꽃이 어때요? 나무에 비해서 너무 크죠? 나무에 비해서 너무 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거 갔다 합니다. 이거 보세요. 두 줄기로 뺐잖아요. 이분이 2월 말 정도에 이걸 정식을 했어요. 2월 말이면 어때요? 햇빛이 좋죠? 햇빛은 좋은 상태에서, 햇빛량은 많은 상태에서 두줄기묘를 심었어요. 근데 두줄기묘는 어떨까요? 40공 트레이에서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요만해요. 뿌리가 요만해요. 근데 잎은 이만하죠. 양쪽으로 뺐기 때문에 잎이 이만해요. 그럼 식물이 뭘 반응할까요? 햇빛은 세고 잎은 많고 뿌리는 작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식물은 이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이래요. 증선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잎을 작게 만들죠. 왜냐면은 뿌리에서 먹는 양은 적은데 잎이 커지면은 자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잎을 작게 만들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식물이 강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꽃을 빨리 펴버려요. 꽃이 빨리 피면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 생길까요? 꽃이 빨리 피면은 광합성한 양분을 갖다 뿌리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꽃으로 보내요. 꽃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지금 더 그러지 않아도 식물이 얘가 뿌리가 약해갖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뿌리를 키워갖고 이것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보면 수분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발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햇빛량, 잎의 크기 이거에 비해서 뿌리가 작은 경우. 이게 만약에 겨울에 심었다고 하면은 10월, 11월, 12월에 심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햇빛이 강한 시기에 40공 트레이 뿌리가 작은 상태에서 심었으니 맞출 수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규정을 맞춰야 되겠죠. 뭘로 맞춰요? 차광을 일단 하고 꽃을 날리면 됩니다. 꽃을 날리면은 이 이파리에서 광합성한 것을 뿌리로 보내야 되겠죠. 뿌리로 보내게 되면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착과를 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여러분 여기 사장님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두들기 재배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두들기 재배하면 손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두줄기를 빼도 산다고 하더라도요. 보통 한 줄기를 심는 것보다 두화방이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가 맡기는 것만 생각하지 두화방이 늦다는 건 생각 못 하셨잖아요. 하나방이 보통 우리가 700원 보거든요. 묘값 하나예요. 두화방이면 1,400원이죠. 그러니까 묘값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걸 손실하는 게 두들기 재배예요. 제가 두들기 재배 제대로 된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제대로 된 두들기 재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아까 그랑 뭐가 차이가 나죠? 잎이 크죠? 잎이 왜 클까요? 지압을 보세요. 15cm짜리 포트에다 제가 육묘를 했어요. 15cm짜리 육묘를 했으니까 어떨까요? 15cm니까 뿌리가 크죠? 뿌리가 이만한 상태에서 양쪽으로 뺐으니까 물을 충분히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잎이 충분히 키운 거예요. 꽃도 늦게 피죠. 왜냐면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이 일찍 피거든요. 정상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잎도 크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주저기 빼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5cm에서 포트로 육묘해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해요. 야 그러면은 묘를 갖다가 이만한 거를 갖다가 포장해서 꺾어 심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더 바보죠. 왜 그럴까요? 아니 요만한 거를 갖다가 여기를 뽑아버리면은
포장해서 20일 이상 한 달 가까이를 키워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온실에 가서 난방비 들어야 되지 인건비 들어야 되지 그 노력을 왜 하냐는 거죠. 온실은 또 비용이거든요. 온실에서 심어놓고 빨리 수확을 해야 돈이 되는 거지 온실을 심어놓고 남들이면 땄는데 자기는 한 달을 더 늦게 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두줄기 재배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두줄기를 재배하는 게 어떤 분들 묘값에선 이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게 되고 또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식물체의 모습인데요. 보세요. 이 모습하고 이 모습 왜 이렇게 이파리가 위축됐을까요? 오그라들었죠. 이파리가 이렇게 오그라들었죠. 왜 오그라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3월 달에 정식을 해서 3월 말 정도의 모습이에요. 오그라들이는 겁니다. 일중 하우스거든요. 일중 하우스에서 햇빛을 너무 세게 받으니까 얘가 증산량을 감당 못하니까 이파리가 오그라드는 겁니다. 이게 오그라들면 어떨까요? 햇빛을 적게 보죠. 햇빛을 적게 보니까 증산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증산량이 줄어드니까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생기죠? 광합성도 조금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광합성 조금밖에 높다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밖에다가 차열시트를 씌워갖고 이파리를 피는 게 햇빛은 덜 들어와도 이파리를 피는 게 훨씬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온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 4, 5, 6월 달에 정식하는 것들은 차광을 다 씌워야 돼요. 여기다가 열차단 시트를 씌우고 정식하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요. 이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십시오. 이건 수경재배인데 함수율이 55% 정도 돼요. 아마 수경재배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55%가 무슨 의미인지. 55%면은 배지가 사실은 좀 건조한 편입니다. 이게요. 높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높은 건 아닌데 근데 이상하죠. 나무 모양을 보세요. 뒤틀려 있잖아요. 이렇게 뒤틀려 있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이건 뭐냐면은요. 광이 약하니까 증산량이 줄잖아요. 증산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부 습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가 지하부 습도가 증발량보다 물이 많은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무를 겨순을 따잖아요. 똑똑 부러지면은 물이 많은 거예요. 원래 이게 찔게 잘 안 찢어지면은 물이 적은 거고요. 똑똑 부러졌다는 건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세포가 팽창되거든요. 그러면은 똑똑 부러져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뒤틀렸다 그러면은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을 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토양에 물을 줄 때는 손을 집어넣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15cm 정도 들어가서. 두 번째, 나무가 이파리가 쭉 펴졌는지 뒤틀렸는지 봐서 뒤틀리는 거는 한 서너 시 정도 겨울철에 서너 시 정도 뒤틀리는 건 맞아요. 근데 한낮에도 뒤틀려 있으면 물이 많은 거예요. 한낮에도. 그때는 지하부의 습도를 건조하게 만들 때 준비하셔야 되고 수경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경재배도요. 수경재배도 뒤틀리고 이럴 경우는 물을 좀 일찍 끊으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지의 무게를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셔갖고 이게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지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한 10개나 15개 들어보셔갖고 얘가 어떤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물 조심이래요. 물 조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다른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 네덜란드에서는 유료온실에서 300kg 따는데 우리나라는 150kg밖에 못 딴다. 뭐 왜 그러냐? 우리가 기술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네덜란드 애들은 12월 중순, 1월 중순에 심어서 여름을 나요. 광이 많은 때를 통과해서 10월에 적심을 하고 12월까지 수확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광이 없을 때 심어서 과일이 많이 달렸을 때 광이 최고 많고요. 그 다음에 적심하고 나면 광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광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7월 말 8월 초에 심어서 겨울을 나죠. 근데 실제로 광이 필요 없을 때는 광이 많고 광이 필요할 때는 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적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겨울 농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중부지방 사람들이요. 그래서 겨울 농사는 우리가 더 잘 져요. 그래서 이게 겨울 농사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지하부 수분이, 그러니까 지상에 물 묻는 거나 이런 거는 곰팡이, 뭐 잎곰팡이 오거나 뭐 조금 오고 말아요. 근데 이래 생겨갖고 지하부가 썩어버리면 그때는요, 그냥 끝나요. 수확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지하 보습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균형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맞으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생식, 생장, 영양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식과 영양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요. 생식은 뭐예요? 꽃이 크고 열매가 많은 거예요. 생식 생장이에요. 반면에 영양 생장은 뭐예요? 잎은 많은데, 잎이 크고 많은데 열매가 꽃이나 열매가 적은 것이 영양 생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보세요. 지나친 생식이잖아요. 근데 꽃을 따버렸어요. 그 잎만 있고 꽃이 없죠. 그럼 뭐예요? 생식 생장, 영양 생장이죠. 반면에 나무가 너무 무성해. 아까 얘같이 잎이 무성해요. 이때 잎이 무성하면은 뭐예요? 잎을 따주면 뭐예요? 잎을 따져서 옆에 옆면적을 줄여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인간이 개입을 해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생식으로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우리가, 식물은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생식으로 가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반면에 한번 영양으로 가잖아요. 계속 영양으로 가요. 그때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이 개입을 통해서 생식과 영양생장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먼저 아셔야겠죠. 어느 게 생식이고 영양생장인지, 얘가 세력이 센지 약한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대가 이렇게 좋은 것이, 대가 굵은 것이 좋다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광량이 1000와트씩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요, 이렇게 두꺼운 게 좋아요. 1000와트 들어오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광량이 300~400와트 들어올 때 이렇게 굵어버리면 꽃이 하나도 안 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광량이 많을 때는 두껍게 키우는 게 좋고, 광량이 없을 때는 가늘게 키우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식물체가 건강하면, 이 식물체가요, 광합성을 잘하고 배분을 잘하면 병이 안 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린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식물인데요.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으면은 도장합니다. 이렇게.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낮으면 뚱뚱해져요. 우리는 가운데로 가고 싶죠. 그러면은 보세요. 식물이 약해지는 것 같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반면에 뚱뚱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되겠죠. 이쪽으로 끌어당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한다는 거죠. 환경제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온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 온실이기 때문에 뚱뚱해지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온도를 높인다. 주거 온도를. 반대로 가늘어지고 있다 하면 주거 온도를 낮춘다. 특히 언제를 낮춘다? 오전 온도를 축 낮추세요. 15도, 18도로 뚝 떨어뜨려 놓아요. 그러면은 뚱뚱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가늘어지고, 온도에 비해서 광이 많아지면, 광량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뚱뚱해지고,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초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야, 가는데, 얘 좀 세력을 좀 강하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일단, 온도를 낮추세요. 근데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6월달, 7월달에 온도를 낮출 수 있나요? 못 낮추죠? 6월달, 7월달 온도 못 낮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월달 온도를 못 낮추면은 아까 얘처럼 하면 됩니다. 과일을 따버리면 돼요. 좀 두껍게 만들려면. 되시죠?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온도를 낮추면 되는 거고, 온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과일을 따야 돼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적정 광량대 온도인데요. 광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평균 온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균 온도가. 예를 들어서 12월 달, 1월 달 광이 없을 때는 평균 온도 15도, 18도, 17, 18도로 유지하고, 지금같이 광이 좋을 때는 평균 온도 20도로 하고, 3, 4월 같이 광이 너무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한 평균 온도를 22, 23도로 올려버립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광에 따라서 온도는 달라진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평균 온도와 수확 효율 일수인데요. 이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평균 온도가 높을수록 과일이 빨리 익어요. 평균 온도가 낮을수록 과일이 천천히 익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크는 거 보세요. 개화 속도는 뭐냐면은 일주일에 화방 나온 속도인데요. 평균 온도가 20도일 때는 일주일에 하나 방이 나오는데, 평균 온도가 16도일 때는 한 13, 14일에 하나 방이 나와요. 근데 얘랑 보세요. 키가 거의 2배로 크잖아요. 얘가 20도씨보다 22도씨보다 16도씨가 키가 반밖에 안 크죠. 일주간 크는 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질수록 뚱뚱해지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늘어지겠죠. 또 보세요. 이 수학일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수학일수를 보게 되면은 이 온도는요. 이 온도 있잖아요. 수학원수 온도에 따른 이 수학일수는 과일의 온도일까요? 공기 온도일까요? 과일의 온도예요. 과일의 온도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가을철 같은 경우 제가 설명 드려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잎을 많이 까서 햇빛을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봄에는 그렇게 하면 화상이 있겠지만 가을철 같은데 겨울철에 화상 노출시키면 과일이 햇빛을 많이 보니까 빨리 그 온도, 과일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과일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과일을 빨리 수확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럴 수가 있죠. 여름철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크기 전에 익어버려요. 그러면은 여름철엔 반대겠죠. 과일이 햇빛에 노출 안 시키고 가려줌으로써 과일 온도 상승을 줄여주고 과일의 비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수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평균으로 봤을 때 그리고 괴화 속도라는 것도 뭐냐면요. 공기 온도가 아니에요. 이 16도, 17도가 생장점의 온도가 17도, 16도면은 0.6, 그러니까 2주에 하나방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생장점의 평균 온도가 20도이면은 일주일에 하나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기 온도가 아닙니다. 이건 다. 그러니까 공기 온도는 사실은 옛날에는 식물체의 온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저기 하나 제가 말씀드렸을 때 IR 그 비접촉록이 하나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측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게 하나 보이는데 보세요. 이게 일평균 온도가 있잖아요. 줄기 두께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두꺼우면 좋겠어요. 온도가 낮을수록 가늘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는 어떤가요? 겨울철에는 대가 두껍고 여름철에는 가늘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이 많고 일평균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될 수 있으면은 두껍게 만들려고 하고 반대로 두께가 광이 없고 추운 시기에는 대를 가늘게 만들고 싶은데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는 나무를 보고서는 겨울철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9월 초에 정식을 했어요. 11월, 12월 때 광 없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배진 AC도 올리고 스트레스 주면서 물도 적게 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를 가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겨울을 나고 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광이 많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를 두껍게 만들까를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 뭐예요? 일단은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배진의 수분 함량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연면적도 더 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과일 개수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대를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광합성이라는 게 보면은 그 온도가 높아야 광합성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보통면은 18도씨를 쭉 올라가 볼게요. 이게 350ppm이 우리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거든요. 그 다음에 21도로 올라가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일반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이면요. 보통 32도씨에서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일반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20도, 21도 사이에서 최고 하고 그 이상 떨어져요.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특히 농사를 그러니까 좀 옛날 수박 농사 짓던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낮의 온도를 가둬놔야 광합성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21도씨에서 광합성을 많이 하고 30도가 되면 오히려 또 떨어져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낮에 20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환기를 시켜야 되죠. 환기를 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350ppm이 또 유지가 돼요. 보통 일반적인 여기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온실에서는 탄산실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창을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18도나 20도나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합성이라는 거는 광합성이 절대 양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8도나 20도나 21도나 큰 차이는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때 그러면 필요하느냐? 이산화탄소 시비를 많이 해서 1000ppm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000ppm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넣었어. 탄산 시비를 했어요. 근데 1000ppm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우스 문을 열면 안 되죠. 하우스 문을 열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은 1000ppm인데 1000ppm으로 해서 광합성을 많이 하려고 하면요. 광량은 700W, 1000W가 돼야 돼요. 근데 700W, 1000W인데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냥. 그럼 식물이 못 살죠. 창을 열어놓고 햇빛이 1000W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1000ppm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들어갑니다. 저격을.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 저격을 좀 많이 하라고 하면요. 약반기 때 격을 많이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격 안 하면, 저격을 하면 광합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랫잎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이 윗잎이거든요. 위쪽은 광합성을 많이 하는데 아랫잎은 광합성을 별로 못합니다. 이게요. 저는 이제 그 토마토 같이 유인한 작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격을 하라고 해요. 특히 약반기 때는. 첫 번째 뭐냐. 바닥에 깔린 이파리는 전부 따야 돼요. 유인하면 바닥에 깔린 이파리 있잖아요. 바닥에 붙은 이파리는 다 따야 돼요. 왜냐, 이거는 그늘져 갖고 그리고 땅에 붙어갖고 광합성을 제대로 못해요. 두 번째, 아침에 한 10시, 11시 정도 가갖고요. 해가 그늘지는 것도 있잖아요. 딱 가면 겨울에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지거든요. 그늘지는 해가 들어오지 않는 아래 잎파는 다 적어야 돼요. 세 번째, 토마토 잎과 잎이 서로 겹친 이파리 있죠. 하나씩 다 따야 돼요, 이거요. 겹친 이파리 안 따게 되면은 오히려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이파리 한 장은 광합성을 오히려 더 지가 소모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파리가 많으면 못했어요, 겨울철에. 이파리가 많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온실내의 습도만 올려준다고 했죠. 온실내의 습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로 위험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했죠. 결로 위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RNGP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격을 많이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겨울철엔 특히 약반기 때는요. 여름철에 관광기 때는 해가 가운데에 뜨기 때문에 천장에 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파리가 증산작용을 통해서 온 식물의 체온도 시켜주고 또 과일도 가려주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요. 겨울철에는 약반기 때는 과일을 노출시켜서 과일을 빨리 익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파리를 많이 갈 이유가 없다. 이파리를 많이 갖고 되면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광량에 따른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이게 광량이고 이게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광량이 높아지면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높은 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그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작은 온실에서는 칩고가 3m짜리 뭐 단동 온실 이런 데서는 탄산십이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아요. 말씀드렸듯이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대부분의 경우가 CO2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CO2가 제한 요인일 때 CO2를 집어넣는 거지 CO2가 아니라 결로라든가 광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장애 요인일 때는 넣어봐야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대단합니다. 이거 1940년대에 쓴 유럽 애들이 쓴 그래프인데요. 요게 상대 습도고요. 이게 온도입니다. 이게 기공의 열림 정도인데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습도가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적정 습도가 몇 도일까요? 온도가 30도가 25도 30도 넘어가면 적정 습도가 80에서 85% 정도가 돼야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30도 35도가 되면 습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3, 4, 5, 6월 달 온실내 습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심한 데는 3, 40%, 잘 관리되면 50, 6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3, 4, 5, 6월 달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습도가 낮은 게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에요. 보세요.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버리면 기공을 닫아버리거든요. 기공 열림이 작아져요. 기공 열림이 작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고 광합성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4방 정도 돼서 VPD 값이 낮은 것들은 그러니까 1.5 이하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식물의 체온이 높이 상승한 것들은 사실은 차광을 해줘서 기공을 여는 것이 광합성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많이 해야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얘기하실 때 광합성을 하려면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차광을 해갖고 그럼 광합성을 제대로 하겠느냐? 근데 차광을 안 하면 기공을 닫아버리는데 기공을 닫으면 광합성을 오히려 더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차광을 통해서 기공을 열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 다음 제가 동화산물의 이제 식물의 부화, 그러니까 식물의 온도랑 과일의 개수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일단 잘해야 되고요. 광합성을 한 양분을 모질라지 않게 해야 돼요. 뭐냐면 모질라지 않게 한다는 거는 동화산물의 소비가 알맞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균형이요. 만약에 광합성의 양에 비해서 동화산물의 소비가 많아버리면 식물체가 점점 약해지게 돼요. 동화산물의 양에 비해서 동화산물의 소비가 적어지면 뚱뚱해지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광합성의 양은요, 누가 소비하냐면 식물의 부화, 그러니까 과일의 개수, 꽃의 개수, 이게 첫 번째 사용하고요. 두 번째 온도예요. 온도도 우리가 동화산물의 산맥,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한 그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걸 보여드리면은 이제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동화산물의 소비는 식물의 부화량, 과일의 개수 플러스 온도예요. 근데 식물의 부화라는 건 뭐가 있냐면요. 과일과 꽃도 있지만 어린 잎도 부화라는 거예요. 작은 이파리, 요만한 이파리들 있죠. 이것들은 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광합성을 하는 양보다 사용하는 양이 많아요. 뿌리도 부화해요. 뿌리도 광합성 안 하죠. 뿌리도 광합성을 안 하고 소비한테 이런 것들을 부화로 봐요. 너 식물의 부화량과 온도의 합이 동화산물의 부비와 일치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광량이 낮으면은 식물 부화를 감소시켜야겠죠. 예를 들어서 광이 없어요. 식물 부화를 감소시켜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 개수를 줄여야 되겠죠. 광량이 낮으면은 근데 또 반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광량이 낮은데 나는 척과를 시켰어요. 많이 시키고 싶어. 나는 왜 그러냐면은 나는 3월 달에 토마토 값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척과를 12월 달, 1월 달에 많이 시켰어요. 광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균 온도를 낮추면 돼요. 평균 온도를 낮춰버리면은 과일은 천천히 비대하면서 과일을 많이 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온도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왕창 탈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보시면 이거 유럽 애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플라스틱 온실에서의 자료인데요. 트러스는 뭐예요? 화방이죠. 화방이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일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광량이에요. 100, 200, 400, 800, 1200이라는 거는 이게 광량이 늘어난 걸 얘기해요. 보세요. 이하방에서 광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평균 온도가 올라가죠. 적정 온도가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요. 반면에 아래로 보세요. 과일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적정 온도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겨울철에 내가 12월달, 1월달에 과를 많이 달아서 2월달, 2월말, 3월 초에 비쌀 때 내가 그때 비쌀 것 같아 많이 빼고 싶다 그러면요. 주간 평균 온도를 떨어뜨려 갖고 과일의 개수를 늘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보여드렸죠. 18도씨하고 보세요. 그러면 광합성량이 줄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듯이 평균 온도 18도씨하고요. 21도씨하고 광합성의 양은 차이가 안 나요. 크게요. 단지 뭐만 했느냐? 화방 전개 속도를 느리게 만들므로써 기존에 있는 것들은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익히는 거죠. 천천히 익히신 다음에 비쌀 때 따면 되겠죠. 반면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이런 분도 있죠. 어떤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매년 그렇지는 않지만 2, 3년 간격으로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생기는데 9월달, 그러니까 9월 말부터 10월 달에 롯데리아 가면은 햄버거에다가 그 토마토를 안 넣어줄 때가 있어요. 토마토가 너무 풍기라.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강원도 분들 욕심부려서 그래요. 6월, 5, 6월에 정식을 해놓고 나서 과일을 3개, 4개 달아버려요. 근데 강원도가 우리보다 시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보다 좀 나선 것 뿐이지. 근데 3개, 4개 달아버리면 어떨까요? 과일의 부화량이 걸린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버리니까 8월 지나면 딸 게 없어요. 그러면서 9월달, 10월달 딸 게 없어지는 거예요. 9월 초 되면은 이미 식물체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은 중부지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월 초에 정식을 해놓고 과일을 1개, 2개 달면서 버티다가 8월 초에 과일을 많이 달면 돼요. 그때 3개씩 달면서 11월까지 끌고 가면 돼요. 저희 후배하고도 농장에서 그걸 한번 해봤는데 작년은 좀 환경이 좋았긴 하지만 6월 초에 정식하고 과일을 처음에 1개, 2개만 달아놓고 8월 때부터 3개 달았더니
지금까지 수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적심하고 이제 수확을 완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유통하는 데라 가을 토마토가 많이 필요해서 그 방법을 택했어요. 물론 초기 수확량은 적죠. 6월 달에 한두 개 달았기 때문에 8월 생산량은 적어요. 근데 9월 초까지 적지만 8월 달에 3개, 4개 다른 것들이 9월 말부터 수확이 시작돼서 10월 달에 가격이 한 1kg에 7,000원, 8,000원 할 때 수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겨울을 나면서 3월에 많이 따고 싶으면은 주간 평균으로 떨어뜨리고 화방 정제속도 늦추면 되는 거고, 내가 5, 6월 달에 심어서 9월 달, 10월 달에 따고 싶으면은 6월 달, 7월 달에 착과수를 한 개, 두 개만 하면서 식물체 모양만 그러니까 식물체 생육만 강하게 만들어 놨다가 8월 초에 착과시켜서 9월 말부터 10월, 11월 초까지 수확하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뭐 에어컨을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온실을 식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혹시나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어요. 지하수를 돌려서 온실을 냉각을 한다.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뒤쪽에서 아마 설명을 좀 해놨긴 한데요. 5, 6, 7월 달에 온실에 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오냐면요. 1m, 1m 사이에 2520kJ라는 불이 들어와요. 안으로. 에너지가 시간당 햇빛이 2520kJ 계속 들어와요. 10시부터 2시까지 계속 서너 시까지 2500kJ이 들어와요. 근데 2500kJ라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얘기냐면은 1리터의 물을 증산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엑셀 파이프 돌려갖고 찬물로 돌린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엑셀 파이프에 들어가는 물이 15도시라고 쳐요. 그러면 나오는 물이 온도가 몇 도인가 봐요. 그러면 15도로 들어갔는데 20도로 나와. 그럼 5도잖아요. 그러면 1도씨 차이가 4줄이에요. 4kJ. 얼마 안 돼요. 4도, 5도 차이 나봐야 20kJ이거든요. 1立方미터당 2520kJ라고 했죠. 엑셀로 온실을, 찬물로 해서 온실을 시킨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검증하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의 온도를 재고 1시간 동안 순환되는 물을 계산해서 곱하기를 하면은 1시간 동안 온실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얼마큼 빼내는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할 때는 답이 안 나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닥에다 물을 뿌려주세요. 바닥에다 물을 뿌려주세요. 바닥에다 물을 뿌려주면은 수경재배 같은 경우 바닥에 물 뿌려주잖아요. 물을 뿌려주면은 일단은 습도가 올라가요. 온실 내 습도가. 그리고 물이 증발하면서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물이 공기보다 가볍거든요. 가벼우니까 빨리빨리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온실 내부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많이 배출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갖고 많이 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실을 좀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온실 내 습도가 아까 그랬죠. 30도, 35도가 되면 온실 내 습도가 80%가 넘어가야 된다고. 근데 50%, 60%밖에 안 돼요. 많이 해봐 60%거든요. 근데 내가 최대한 온실 습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닥에 물 뿌려주는 거예요. 물 뿌려줘갖고 습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뿌려주느냐? 간단합니다. 부직포 깔고, 점적고소 깔고, 다시 부직포 덮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온실 내 습도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온실 내 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위에다 연면살포, 칼슘 아무리 해봐야 배꼽성은 또 나옵니다. 왜냐면은 2%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2% 칼슘이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 노벨상 받아야 돼요. 여태까지 어떠한 일반적인 식물 생리학에서는 칼슘의 연면살포가 연면 흡수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안 돼요. 잎에서 과일로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 잎에서 생생토로 이동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게 보시게 되면은 4, 5, 6월 달에 배꼽성어 나올까봐 되게 걱정들 하시는데, 배꼽성어를 막는 방법은 뭐예요? 차광해갖고 식물이 증산을 할 수 유도하면 돼요. 차광을 안 하면은 식물이 증산을 안 하려고 한다. 너무 뜨거우면 얘가 식물이 살라고 기공을 닫아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증산을 안 해요. 그럼 칼슘 흡수가 안 돼요. 칼슘 흡수가 안 되니까 배꼽성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4, 5, 6월 달 반복되니까 이것을 막는 방법은 4월 달에 차광을 하셔서 식물이 증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은 배꼽성어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